안녕하십니까, 최병덕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 개념사전 중에서 평화통일과 관련해 통일비용과 분담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89년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서부터 우리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통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통일 이후에 독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통일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 비용이라는 문제입니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면서 50년 이상 다른 국가로 살아온 남과 북이 하나의 통일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 국가를 이루어 평등한 하나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수준을 비슷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 이후에 비슷한 삶의 여건을 만들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의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합니다. 한때 우리는 통일 비용의 막대한 규모와 이를 조달하기 위한 부담 때문에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쪽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오해였습니다. 통일을 하는 과정에 분명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회의하고 망설이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통일이 반드시 비용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득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 모두를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 통일 비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형성되었습니다. 통일 비용뿐만 아니라 분담 비용 그리고 통일 비용도 함께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 분담 비용 그리고 통일 편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통일에 대한 우리 인식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통일연구원에서 해마다 통일의식을 조사합니다. 그 중에 통일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이 파란 줄이고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노란 줄입니다. 대략 55%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그래도 통일이 필요한가?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통일보다는 평화 공존이 더 좋다는 대답이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지만 나의 소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연구원의 같은 조사에서 통일이 국가에는 큰 이득을 준다. 근데 나에게는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가 이득은 64.5%, 개인 이득은 29%에 불과했습니다. 차이가 크다는 것이죠.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나 개인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맞는데 나의 소원은 반드시 통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선뜻 통일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대상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 물질 만능주의 문화가 팽배해지면서 국가 사회적 이득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내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은 처음부터 분단국가에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렇게 살고 있었지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이 불확실한 미래가 어쩌면 내 삶에 안 그래도 불안한 내 삶을 더욱더 불안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미래보다는 안정된 현실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통일을 자기 삶의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한 나라가 베트남, 예멘, 독일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예멘의 통일은 확실히 결과가 나빴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일을 하나의 통일 모델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이 반드시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통일 이후에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죠. 한때 독일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로. 독일 연방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약 1조 2750억 유로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비용인데 과연 우리가 그만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 과정에서 통일 비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가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의식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동했을 것입니다.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이 더 좋겠어. 통일이라는 것이 국가에게는 이익일지 모르지만 개인에게는 별로 이득을 주지 않을 거야. 독일 삶을 보면 금방 유추할 수 있죠. 바로 통일이 우리에게 부담을 가중시킬지 모른다는 인식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인식은 편견에 기인한 잘못된 인식일 뿐입니다. 분명 통일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새로 시작하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처럼. 그런데 통일이 반드시 비용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을 통해 얻는 이익도 있고 통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면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통일 비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양측의 격차를 좁히고 각 분야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투입되는 재반의 비용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측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삶의 여건이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단기간에 똑같이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낮은 곳이 높은 쪽을 따라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쪽의 어떤 경제 사회적 수준을 인구 이동이 방지될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 되었다고 해서 살 곳을 찾아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이나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나 모두 새로운 사회 문제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준의 어떤 경제 성장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했을 때 북한 지역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비용이 바로 통일 비용이라는 거죠. 통일의 비용은 유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의 비용은 지출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통일 이후에 사회를 관리하기 위한 초기에 투입된 비용들, 그리고 남북한의 제도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유형의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의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사회 심리적 통합 비용입니다. 남한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과 북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를 것입니다. 동일한 문화권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사회 심리적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비용은 지출하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효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형의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일 과정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당연히 통일의 당사자겠죠. 남북한 모두가 부담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통일의 비용이
양측의 격차를 줄이는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측의 격차를 줄인다는 말은 낮은 쪽으로 맞추자는 말이 아니고 높은 쪽으로 맞추자는 말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통일의 당사자 중에서 능력 있는 쪽이 낮은 쪽을 도와서 비슷하게 하는 것일 겁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남한의 GDP가 북한의 43배입니다. 그렇다면 통일 비용은 당연히 남한이 더 많이 부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라고 해서 무작정 혜택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된다고 되면 북한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서 무작정 좋아지는구나, 이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일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서 집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북한 지역도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비용이 투입되고 조달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북한 역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죠. 바로 통일 비용은 처음에는 지불 능력이 있는 쪽에서 우선 지불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측이 함께 지불하는 비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재원을 우리가 부담한다면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지는 않습니다. 통일 비용 마련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 국민들의 부담과 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저항할 것이고, 그러면 통일은 완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부담 주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을 조달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목적세 신설, 다른 세원의 세원을 좀 합치는 조세를 통한 방법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 국채,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그다음 민간 투자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금을 활용하는 방법, 다음 해외에서 돈을 들여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통일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을 안길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일 비용은 민간 투자나 해외 투자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일이라는 것이 비용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 편익입니다. 통일 편익은 분단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과 통일 비용의 경제 개발 투입 등으로 인한 소득 효과 등 각종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통일이 되면 남북 대치 상황으로 지나치게 지출하고 있는 군사비나 국제 무대에서 남북 대결로 지출하고 있는 쓸모없는 외교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분단 비용이 있습니다. 분단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통일 편익에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분단 비용 역시 유형의 비용과 무형의 비용이 있습니다. 군사비, 외교비는 우리가 분명히 쓰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기회비용, 우리가 경제적으로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인데 못 얻으니까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유형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의 문제, 탈북 이탈 주민 문제, 이런 것들, 인권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겪어야 그 전쟁의 공포, 이런 것들은 사회 심리적 비용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이제 무형의 분단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일에는 관련해서 통일 비용, 분단 비용, 통일 편익,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보다 작습니다. 분단 비용이 통일 편익보다 큽니다. 무슨 뜻이냐면 통일하는 게 이득이라는 이야기죠.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통일 후 20-30년간 일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 들여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은 소모성 비용입니다. 근데 통일 편익은 통일되면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비용적 측면에 봤을 때 단기적으로 통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편익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지연시키자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 예산처의 분석에 의하면 통일의 경제적 편익이 통일 비용의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일이 우리의 미래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